연말정산을 계속 보면 자 지금 우측에 산출세액부터는 지금 이제 세액 감면 이건 우리가 공부한 챕터가 아니니까 저특법이죠. 그래서 이제 세액 공제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자녀세액 공제는 지금 현재는 이제 7세 이상 6세 초과부터 돼요. 20세 이하 자녀세액 공제가 그 이유가 6세 이하 자녀가 아동수당이라는 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세액 공제에서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급여 그 부양가족 할 때에 자녀가 6세 이하는 자녀세액 공제 체크가 안 되죠. 그게 아동수당 때문에 그게 더 크니까 그게 생기면서 세액 공제에서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출산위 비양에서도 첫째, 둘째, 셋째 채점 기준 들어가는 이유가 첫째는 30만 원 해주고 세금에서 만약에 올해 첫째 출산했으면 지금 이 세금에서 30만 원이 빠지는 거예요. 또 둘째면 50만 원, 셋째면 70만 원, 넷째도 70만 원 이렇게 빠지는 거니까 세금 이제 크죠. 그럼 세금 빼주는 금액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채점 기준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보장성 보험이 있죠. 자, 보장성 보험은 자 이제 보험료 세액 공제는 얘는 나이에 제한이 있고 소득 금액의 제한도 있어요. 자, 이 표는 뭐냐면 자 기준이 계약자나 이런 기준이 아니고 피보험자 기준이에요. 피보험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료 세액 공제는 피보험자가 기본공제 대상이어야 되고 그리고 저축성 보험은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지금 지금 회사 다니시면 올해 그거 하고 있었죠? 그죠? 봤어? 지금부터 소리 작아. 껐어. 이것 때문에 그런지 해서. 퇴근했다며. 자, 그럼 우리 저축성 보험은 뭐 대상이 아니죠.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의 기준 차이는 내가 연간 납부한 금액보다 만기 시 환급액이 납부액보다 크면 저축성 보험이고 작으면 보장성 보험인 거예요. 그럼 자 여기에 우리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은 얘는 추가 공제예요. 추가로 우리가 공제를 해주는 건데 이건 장애가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보험료가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디 그 상해를 당한 사람이 상해 관련 보험은 마음대로 못 넣겠죠. 그런 분들은 그분들 전용 보장성 보험이 있어요. 근데 상해가 있으신 분이 뭐 암보험 같은 거 할 때는 그냥 일반 보험이에요. 그때는 일반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예요. 여기 일반하고 장애인 있죠. 장애가 있다고 여기 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이 있는 경우에 이건 추가로 100만 원까지 15% 세액 해주는 거예요. 일반은 100만 원의 한도로 12%, 12만 원까지 해줘요. 그래서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두세요. 여러분들 연말정산 오래 하셨죠? 할 때 보험료가 100만 원 넘어가면 가족도 그거 끌고 올 필요 없어요. 한도가 100이에요. 괜히 귀찮게 막 다른 거 끌어올 필요 없어요. 그냥 내 거 딱 보험료 받는데 100만 원 됐죠? 1년간 100만 원이니까 한 달에 10만 원 나가시는 분도 다 차요. 그럼 12만 원 공제되고 끝이에요. 그래서 막 뭐 끌고 오려고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보장성 보험은 지금 기준이 간단하죠. 제가 이런 표현 썼죠. 나이 제한을 걸고 있는 거 보험료 세액 공제밖에 없어요. 나이가 20세 이하 60세 이상 뭐 이런 것들 따지는 것들 있죠. 그건 이 보험료 세액 공제밖에 없어요. 자, 다음은 이제 아래 의료비 공제가 있죠. 자, 얘 의료비에서 더블 클릭을 하면 잠시만요. 이거 화면이 왜 이렇게 자, 의료비에서 이제 더블 클릭하면 뭐 난임 시술비를 빼고 우리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 그 밖의 공제 대상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의료비 세액 공제는 얘는 나이 제한 없고 소득 금액의 제한도 없어요. 아무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부양가족 등록할 때에 소득금 때문에 부라고 한 사람도 거기 등록해두는 이유 중에 한 개가 이것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 의료비 공제에서는 본인하고 그리고 65세 이상이 경로자고 그리고 장애인은 얘는 한도가 없어요. 한마디로 전액된다는 이야기예요. 전액 대상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세 분류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 빼고 우리 지금 컴퓨터에 출력되는 글자는 그 밖에 공제 대상은 전체 총 합계 금액이 700만 원 한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쓰는 칸이 아래쪽에 한 대 뭉쳐져 가지고 다 쓸 건데 그럼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65세가 넘으셨는데 장애가 있으세요. 그럼 어디에 쓸까 고민할 수도 있겠죠. 근데 고민할 필요 없어요. 아무 곳이나 써도 돼요. 여기 써도 문제 없고 여기 써도 문제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얘는 시선의료비는 시선의료비 적용분은 이제 공제에서 제외돼요. 시선의료비 수령한 거 있죠? 그 세무위급에서 이 앞에 창가 장난친다고 시선의료비 적용 받은 내용을 보험료조에다 적어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시선보험금 안 된다고만 생각하고 의료비 공제에서 안 된다는 생각을 못하고 보험료에서 뺀 거예요. 보험료 납부하는 것을 왜 빼 그걸? 우리는 의료비를 내가 지출했다고 하는 건데 시선의료보험금을 받았으면 내가 부담한 돈이 그만큼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의료비 세액 공제에서 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의료비에서 안 되는 것들이 해외 의료비 안 되고, 자, 그리고 미용 목적 성형도 안 되고, 그리고 건강 증진 식품이나 보조식품들 있죠. 이런 것도 안 되고, 그리고 미인과 간병인비도 안 돼요. 자, 그리고 우리 산후조리원은 200만 원 한도로 되는데 근로자가 본인의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야지 되는 거예요. 뭐 배우자가 산후조리원 갔는데 내가 지금 월급이 7천만 원 넘으면 대상이 안 되고, 산후조리원은 과거에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아니었죠. 그 이유가 산후조리원은 의료기관이 아니라서 그런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너무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소득을 포착하려고 집어넣은 것 같아요. 세제 혜택보다는. 자, 그래서 의료비는 그 뭐 장애인 보조 기구나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도 전부 다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안경이나 시력 교정용 혹은 뭐 보정용 안경이나 렌즈는 인당 50만 원 한도로 되는 거죠.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얘는 신용카드 공제와 이중공제가 된다는 거예요. 자, 미용 목적으로 성형을 쌍꺼풀 수술을 했어요. 그러면 의료비 세액 공제는 안 되지만 신용카드 결제했으면 신용카드 공제가 돼요. 근데 치료 목적으로 우리가 쌍꺼풀 수술을 했어요. 그러면 의료비 세액 공제도 되고 그리고 우리 신용카드 공제도 되는 거예요. 어떤 말인지 이해가시죠? 자, 그럼 이제 교육비 세액 공제를 보면, 자, 교육비 세액 공제는 자, 더블 클릭하면 여기에 취약전아동, 초중고, 대학생, 본인, 장애인 특수교육비 이렇게 칸 나눠져 있죠. 자, 그럼 이 교육비 공제는 세액 공제는 나이에 제한은 없고 소득 금액의 제한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비 세액 공제는 직계 존속의 교육비는 안 돼요. 직계 존속의 교육비는 안 돼요. 자, 그리고 원칙적으로 학원비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학원비에서 예외가 본인의 직무 능력 개발 훈련 본인 부담금은 돼요. 지금 여러분들 국비 지원 받으시는 거에 본인 부담금 있을 때 그 금액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취학 전 아동의 교육비 학원비가 돼요.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는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교육비에서 우리 중고등학교 교복비가 되는데 얘는 50만 원 한도예요. 1인당. 일인당 50만 원 한도고, 또 초중고 체험 학습비는 1인당 30만 원 한도로 공제가 돼요. 자, 기억해 두세요. 앞에 글자까지 같이. 중고등학교는 교복비는 중고등학생 되지 초등학생 유치원 안 돼요. 그리고 체험학습비는 저 이게 뭔가 몰라서 세무서에 물어봤어요. 하여튼 수학여행이래. 그런 순간 이해가더라고. 중학 초중고 수학여행 가잖아. 그죠? 그래서 유치원의 체험학습비는 안 되는 거예요. 유치원이 무슨 수학여행이야. 그런 순간 저는 바로 이해갔어요. 유치원이 왜 안 되는지가. 그죠? 그럼 어느 학교든 간에 유치원이든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특별활동비는 돼요. 학교에서 하는 특별활동비들 있죠. 그건 교육비 공제 대상이에요. 그리고 방과 후 학교 교육비하고 방과 후 학교 교재비하고 급식비도 공제 대상이에요. 급식비도 우린 교육비 세액 공제 대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교육비 세액 공제 받지 않은 우리 교육비 학자금 우리 상환액도 교육비 공제가 돼요. 학교 등록금 납부할 때 교육비 공제 안 받은 것들 있죠. 그거 학자금 대출 받아서 했을 때 학자금 상환하는 것도 돼요. 이건 작년에 제대로 잘 만들었다 생각하는 게, 옛날에는 그 자녀가 학비를 낼 때 부모님이 빚내 가지고 학비를 내줬기 때문에 부모님이 세액공제, 그때는 소득공제였는데 그걸 받았는데, 지금은 장학재단에서 학생 이름으로 내줘요. 그리고 학교로 바로 돈을 넣어주니까 학생 이름으로 대출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 학생이 나중에 10년 뒤부터인가 그렇게 갚아요. 그러면 회사 다니면서 그 갚을 때 소득공제, 교육비공제 해주겠다는 거예요. 세액공제. 그럼 취지 잘 만든 거죠. 그래서 적절하게 잘 만들어진 거니까. 자, 그럼 이제 의료비하고 여러분들이 좀 섞이지 않았으면 하는 게, 자, 해외 교육비 돼요.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아니죠. 그죠? 작년에 트럼프가 우리한테 정확하게 알려줬죠.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인데 트럼프 때문에 개발도상국에서 쫓겨나서 울고 있었잖아, 작년에. 그죠? 한국 부자 나라라고 하면서 쫓아냈잖아. 혜택 안 주려고. 이제 개발도상국에서 쫓겨나서 벗어난 나라예요. 그래서 해외 선진문물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유학이나 이런 거에 대한 건 하는데, 누가 물어보더라고. 어학연수? 그건 학교 아니잖아. 외국에 가서 교육하는 것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해외 교육비. 그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가끔 이런 거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안 돼요. 그 통학버스, 버스나 기숙사비 이런 거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특이한 점이,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얘는 소득의 금액 제한이 없고, 그리고 직계 존속도 가능해요. 원래 직계 존속이 교육비는 안 되죠. 근데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장애인 특수학교에서 받는 거예요. 재활훈련이나 갑자기 앞에 안 보이시면 점자 공부하러 가야 될 거고, 말이 안 되거나 안 들리면 우리 수학 공부하러 가야 될 거고, 이런 것들 있죠. 그런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소득 금액에도 제한 없고, 지금 극한이 2칸이에요. 여기 아래에 장애인 특수교육비.
지금 여기가 이제 소득에 대한 제한도 없어요. 자, 그리고 자, 얘를 빼먹었네. 대학원은 본인만 가능하죠. 자, 이거 입력하실 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 지금 여기에 보시면 노란색은 창이 뜨는 건데 창 더블 클릭하면 칸이 뜨죠. 한 칸당 한 명과 합쳐서 쓰는 거예요. 한 칸당 한도가 300인 거예요. 얘는 대학생은 900이니까 한 칸당 900이니까 한 사람의 교육비를 다 합쳐서 한 칸에 쓰는 거예요. 한 사람이 여러 개 항목 썼다고 칸칸칸 쓰는 게 아니라 한 칸당 한 사람 거 합쳐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쓰실 때에 950만 원 썼다고 900만 원 옆에 이거 보고 900만 원 쓰는 그런 행동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 거니까 900만 원 한도고 뭐 300만 원 한도고 이렇게 걸리는데 본인이 대학교 다녔다면 본인은 1000만 원 내도 1000만 원 다 공제돼요. 15%가. 교육비 문제는 엄청 커요. 대학원 한 번 다니면 세금 낼 거 없어요 거의. 왜냐면 대학원 다니면 1000만 원 정도 들죠. 그럼 150만 원 세금 빼거든. 세액공제니까. 150만 원이면 이 사람도 세금이 빵 줄어들겠죠. 보세요. 내가 얘 1000만 원이라고 쓰는 순간 세금이 확 줄어들잖아. 그죠? 그래서 본인 교육비 가지고 이거 세금 많이 나오겠는데 일단 대학교 등록해놓고 휴학시켜버려요.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해요. 자, 그럼 이제 교육비를 받고 자 이제 기부금을 보면 자, 기부금 보기 전에 죄송해요. 우리 취학 전 아동의 교육비와 그리고 중고등학교 교복비는 신용카드 공제, 이중 공제 가능. 자, 다음 기부금 세액 공제는 자, 기부금은 나이에 제한은 없고 소득 금액의 제한은 있어요. 그리고 정치자금 기부는 본인만 되고 그리고 기부금 2월 공제 13년부터 10년인데 이것도 본인만 가능해요. 자, 우리 그 법정 기부금이 있고 지정 기부금이 있는데 법정 기부금, 지정 기부금 나누는 건 공제율이 틀리고 그 두 개 구분의 기준은 사회 공익성이에요. 전 국민에 대한 공익성인 국방헌금이나 이재명 구호독기 이런 것들은 우리는 법정 기부금이고 그런데 우리 뭐 전국 자연보존, 고유목적 사업과 관련 있는 그런 쪽만 관련 있는 거 있죠. 건강보험공단 뭐 이런 쪽은 우리는 지정기부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것보다 좀 더 공익성이 좀 얕은 그들만의 리그인 게 종교단체죠. 그래서 지정기부금은 종교단체 기부금과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으로 둘로 나누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부금은 여기 아무 곳이나 더블 클릭해도 전부 다 똑같은 창이 떠요. 그럼 2월 공제가 되기 때문에 14년 거부터 쭉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 시험에서는 과거 옛날 거 가지고 이야기 안 나올 거니까 그럼 법정탕의 기부금,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이렇게 쓰시면 되고 정치자금 기부는 10만 원까지는 110분의 100을 해줘요. 그래서 15만 원 납부했으면 여기에 10만 원, 여기에 5만 원이라고 써줘야 여기에서는 15%, 여기는 110분의 100을 해주니까 공제가 틀리죠. 자, 그래서 얘는 입력하는 방식은 이런 식으로 해서 써주시면 돼요. 10만 원까지는 얘 대놓고 적혀 있죠. 10만 원 이하, 10만 원 초과. 이건 본인 것만 되는 거예요. 가족들 거 안 되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아래쪽에 보면 월세 세액 있죠. 월세 세액 공제가 지금 여기 있는 세액 공제 중에서는 제일 마지막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일 뒤에 있어요. 그럼 이 월세 세액 공제는 월세 주택 임차 차입 대비 있죠. 자, 이거 만든 취지는 주택 임대 소득자 임대 사업 소득자들의 소득 포착하려고 한 건데
처음엔 조건이 까다로웠어요. 1900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 주인 근로소득자만 가능했는데 막상 그렇게 만드니까 사람들이 없는 거야. 왜냐면 요즘 대한민국은 정말 나처럼 이해를 못 하겠는데 부부가 있으면 남자를 세대주로 해둬요. 본인도 아버지가 세대주지. 왜 그래? 아무튼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어머니는 여성분들은 근로소득자가 많은데 남자들이 근로소득자가 많지 않고 사업소득자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 근로자가 세대원이 돼 있으니까 안 돼서 그걸 풀었어요. 무주택 이제 세대원까지다. 그거 풀었는데 그래도 또 홍이 많이 없는 거야. 봤더니 집주인하고 관계가 끌어오서 그래서 5년간 이월 공제해 준대요. 이사 가서 해도 돼요. 지금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조건이 방금 애매하게 이야기하고 제가 적지도 않죠. 그래서 문제에서 대놓고 적어놔요. 월세세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된다고 아예 대놓고 적어놔요. 계속 완화시키면서 신고 좀 해라. 근데 이제 좀 있으면 신고할 거예요. 왜냐면 한 2, 3년 되면 이사 가거든. 이사 가서 다 할 거예요. 이제 그러면 한번 또 풍파가 칠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자기 월세 계약서가 있고 그 임대인한테 이체한 내역 있잖아. 그거 가지고 나서 나 이사 가고 나서 다른 회사에서 걔를 소득 공제를 해주니까 신고했는데 그 사람들은 소득을 신고 안 했으면 다 이제 잡히겠죠. 그걸 지금 원하는 거예요, 국가가. 그래서 해준 거라서 지금 여기 있는 신용카드부터 전부 다 근로소득자를 위해서 해주는 게 아니라 사업자들 그 소득 포착하려고 다 하는 게 거의 대다수예요. 잘 써주잖아. 신용카드 좀 끌고 주세요. 제가 얼마 파는 매출 알려고 그랬더니 미친 듯이 끌고 줬죠, 한국 사람들 카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 잡아 물고기니까 더 이상 밥 줄 필요 없어서 일몰시키려고 그랬더니 근로소득자들이 울어가지고 지금까지 연기된 거예요. 이제는 못 없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이거 하고 있죠. 제가 이거 이야기 안 했네. 도소공연. 이제는 못 없애는 분위기인 거야. 왜냐면 좀 있으면 보궐선거고 그 다음 년 되면 또 대통령 선거고 또 그럼 2년 있다가 바로 또 그럼 국회의원 선거예요. 또 그 용기 내어서 없애자고 말할 정치인이 아무도 없어. 그래서 영원히 갈 거라는 걸 알고 기획재정부가 지금 이제 이걸 어떻게 활용할까 해서 도서공연 쪽으로 유도시키려고 만든 거예요. 이 조건은 친절하게 컴퓨터 아래 화면 아래에 적혀 있어요. 추가로 공제 용인데 7천만 원 이하인 본인이 7천만 원 이하인자고. 근데 이 신용카드 공제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쓰시는 분들은 신경 쓰는 거 좋은데 자 여러분들 중에 돈 아끼시는 분들 있죠. 내가 1900원 연봉이 예를 들어서 4천이야. 그럼 4천인데 1년에 내가 1,000만 원도 안 써. 그러면 적용 안 돼요. 왜냐하면 시작이 내 급여의 25% 이상 써야 시작이에요. 거기서부터. 그게 세액공제가 아니고 소득공제죠. 그래서 그걸 넘은 거에서 신용카드 공제해 주니까 사람들이 너무 빚쟁이가 많이 생겨서 체크카드는 더 해줄게 2배 그래서 30%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여기도 적혀 있죠. 1900의 25% 이거 넘은 금액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 금액 가지고 해주는데 그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을 좀 유도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홍이 좋았어요. 그래서 40% 지금 하고 있고 도소공연 만들었는데 얘는 지금 추가로 해가지고 해주니까 신용카드 공제에서 할 때 자 이거 말하려는 게 포인트예요. 자 도소공연을 신용카드로 끌었어요. 근데 이 사람의 1900가 7천만 원 이하면 여기다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1900가 7천만 원이 넘어갔죠. 그러면 신용카드에다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도소공연에 사용했는데 이 사람의 1900가 7천만 원이 넘어가면 7천만 원 넘어가면 그냥 신용카드 공제되는 거고 7천만 원이 안 넘어가면 도소공연 이쪽에서 30% 공제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절하게 여기 7천 적혀 있으니까 뭐 기억하면 좋은데 다 7천이죠. 웬만한 건 다 7천이죠. 다 우리 월세도 7천이고 다 7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억하기는 어렵진 않죠. 자, 그럼 이런 조건 가지고 하면 자, 이 사람이 지금 아래 보시면 기납부세액이 적혀지는데 이 기납부세액이 이제 원천징수 당했던 거 월급 받으면서 당한 금액이 이 금액인데 이 사람이 내야 될 세금을 정해 보니까 결정세액이 이 금액인 거예요. 그럼 과거에 원천징수 당한 게 많죠. 그래서 아래 있는 금액을 지금 이 사람은 환급해 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제가 이 교육비 하나만 썼는데 예를 들어서 뭐 본인이 아파서 병원 가서 1,000만 원을 썼어요. 그럼 얘는 3% 넘어간 돈에 대해서만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금액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금액이 계속 줄어들죠. 그래서 내가 쓴 거에 대해서 세액공제라든지 아니면 소득공제들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반영을 시키게 되면 이 세금이 정해진 이 결정세액을 정해서 이것만 납부하도록 조정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 앞에 우리 분납한다고 했던 건 거꾸로 내가 원천징수 당한 것보다 결정세액이 더 컸기 때문에 납부해야 되는 상황이고, 얘는 더 작으니까 돌려받게 되는 상황이죠. 그럼 이 사람이 그럼 세금 내고 나면 실제로 낸 세금은 얼마가 되는 거죠? 이거 정리하고 나면 실제로 낸 세금은 결정세액을 내게 된 거죠. 지금 540만 원 정도 떼었다가 390만 원 돌려받는 거잖아. 그러면 이 사람이 낸 건 140만 원 돈만 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만두고 만약에 이직을 해왔어요. 그럼 전근무지를 소득명세에 쓰는데 이 종전근무지에서 쓸 때에 그때 아래에 기납부세액을 내가 납부한 세금을 쓰기 때문에 전근무지 거는 결정세액을 쓰는 거예요. 우리 중도태자 정산할 때에 우리 근로소득 정산해 주죠. 그 정산하는 게 이거잖아. 우리 퇴사자 써야 되죠? 있나? 임의란 있네. 급여 내용이 있다고 하는 없으시네. 자, 지금 제가 퇴사자가 안 나와서 못하는데 우리 이거 하게 되면 이 사람이 중도퇴사 정산하는 거 있죠? 지금 밑에 이거 가지고 우리 그만뒀을 때 중도퇴사 정산하죠? 그 창 뜨는 게 이 그림이잖아. 지금 이 그림 결정세액 구하는 거예요. 그 시점 그만두는 시점. 그래서 정확하게 내야 될 세금 계산해서 다 많이 냈으면 돌려줘 버리고 더 이상 우리 회사로 오지 마세요 하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둔 회사에선 연말정산 안 해주는 거죠. 세금부터 받아간 게 없거든. 그날 시점으로 해서 정산해서 다 정리해줬거든. 그럼 그 사람이 만약에 난 나중에 그때 뭐 자료 제출한 거 없어서 세금이 더 많이 나온 건데요 라고 하는 사람은 본인이 알아서 종합소득 신고할 때 5월달에 하는 거예요. 그때. 자, 그럼 이걸 직접 여기에 입력하는 것도 있고 부양가족 탭에서 입력해가지고 연말정산으로 보내는 것도 있고, 방법은 우리는 여기에서 해서 연말정산에서 불러오는 방식도 써요. 그래서 두 가지를 전부 다 쓸 거예요. 자, 우리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거 지금 해볼 건데, 자, 725페이지로 가서 교재. 지금 724페이지 아래에 회사는 1187. 자, 문제 볼게요.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이미란 씨의 사원 등록 중 부양가족 명세를 작성하고 연말정산 추가 자료 중 소득 명세와 연말정산 입력 탭을 입력하시오. 다음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올바른 것으로 가정하며 기본문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부양가족 명세 입력하고 기본문제 불호 표시한다. 자, 이번에는 사원 등록 중에 우리 부양가족 명세 작성하고 연말정산에서 소득명세 전근무지 넣어보네요. 그리고 연말정산 입력 탭 써라 그랬어요. 자, 그럼 먼저 사원 등록에 부양가족 명세 가기 위해서 자 보면 자 본인은 여성 근로자네요. 그리고 뭐 부녀자 공제 대상자가 아니다라고 적혀 있고, 그럼 신경 안 써도 되고, 배우자는 근로소득 총급여가 500만 원이 있다. 그럼 총급여만 있고 500만 원이니까 기본문제 대상이 되겠죠. 자, 그리고 장남 최연주는 어린이 프로그램 출연료 기타 소득이 800만 원 있다. 그럼 기타 소득 금액이 얼마가 되죠? 320만 원이 되겠죠. 60% 공제해 주니까 저는 40%를 부과해 버려요. 그죠? 그럼 4830이 하는 게 더 빠르잖아. 6848에서 4280 빼는 것보다 저는 4832가 더 빠르니까 40%로 그냥 하면 300만 원 넘어갔기 때문에 얘는 나이는 5살이지만 소득 금액 때문에 기본문제 대상 안 될 거고, 나머지 동거가족은 소득 없다. 모친은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인이다. 자, 먼저 이거 가지고 보면
사원 등록에 이미란 씨의 부양가족 명세를 가서, 제가 앞에 장난쳤던 그 회사구나. 자, 본인 문제 없고, 그리고 아버지 이관수, 자, 아버지 특이한 점 없으셨고, 어머니 허복순, 어머니는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인이셨고, 배우자 최영민, 자녀 최연준, 자녀는 소득 금액 때문에 안 되고, 최지영, 자, 얘는 올해 태어났네요. 둘째죠. 그죠? 분야공세 대상 아니라 그랬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자, 하신 분은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에 가서 F2번 눌러서 이미란 씨 찾고, 자, 하셨나요? 자, 지금 문제를 보면 이번에, 자, 다음 자료는 청구배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2020년 기속분 이미란 씨에 대한 소득 처분 상여 금액이 300만 원이 발생하였다. 뭐 말인지 모르겠죠? 소득 처분이 뭐야? 이게 이제 다음 주에 저와 같이 이야기할 법인세에서 우리 직원이 회사에 관련된 돈이나 물건을 직원이 써서 법인세법에서 이것 제가 이만큼 월급 더 가져간 거예요. 처분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건데 지급한 적이 없으니까 지금 여기 안 나와 있겠죠. 근데 근로소득으로 법인세법이 처분해 버렸기 때문에 이 사람의 근로소득세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얘를 더 엎어주는 건데, 그러면 소득명세에 가면, 자, 소득명세에서, 자, 이 사람의 여기 있네. 13번에 인정상여 추가라고 있죠. 자, 여기 더블 클릭하면 창이 뜨죠. 여기에 인정상여니까 인정상여 추가분 300만 원을 쓰면 이 300만 원이 추가되어서 세금 계산을 할 거예요. 지금 여기 300만 원 들어가서, 그러면 상여까지 전부 다 해가지고 6,800만 원 가지고 이 사람 연말정산에 금액 계산할 거예요. 지금 이 2번에 대한 작업한 게 지금 여기에서 해준 거예요. 과세대상 지금 얘가 청구배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까 여기에서 체크를 해주신 거예요. 이해 갔죠? 어떻게? 그래야 얘가 6,800 돼서 여기 6,800으로 시작할 거잖아. 이동까지 같이. 그죠? 자, 그럼 이제 아래 보험료에 가면, 자, 일단 방 특징이 최윤준이가 소득금액이 있었고 어머니가 장애 있었죠. 자, 그럼 보험료가 본인의 생명보험료가 있고 100만 원, 장녀의 상해보험이 있죠. 자, 장녀는 그때 시험 이거였구나. 장녀 했는데 사람들이 이제 최윤준 생각하고 안 된다고 한 사람도 있고 막 그랬었는데, 저라면 얘가 장녀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들 딸이잖아. 근데 문제 이렇게 내가지고 그때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해서 14만 원 넣은 것도 답안지 보면 넣은 것도 정답, 안 넣은 것도 정답 돼 있어요. 왜냐하면 최윤준이었으면 안 됐을 거잖아. 장남이면. 얘는 소득 금액 때문에 안 되는 애였죠. 기본료 대상이 아니니까. 근데 또 최지영은 문제가 없죠. 장남이라고 쓰고 싶었던 것 같아. 일반적으로 둘째를 장녀라는 표현 쓰나? 첫째가 딸이면 장녀라는 표현 쓰는데,
그죠? 그렇게 잘 안 쓰죠. 아무튼 자, 저는 근데 단순해요. 제가 시험 때 이거 만났죠? 저는 얘로 봤을 거예요. 최지영으로. 글자대로 봐야지. 작년은 얘잖아. 그래서 자, 예, 그러면 기본문제 대상이 되겠죠? 자, 그럼 입력할 때, 자, 여러분들 여기는 입력할 줄 알잖아. 그래서 여기다 해봅시다. 자, 부양가족에서, 자, 부양가족에서 먼저 본인의 보험료는, 자, 본인 임의랑 클릭되어 있죠? 라인, 이건 각각 사람 클릭하면서 쓰는 거예요. 본인 거에서 우리 국세청 자료라고, 우리 지금 다음은 홈택스에 제한 모든 자료라 적혀 있으니까, 자, 여기 보험료에서 아무 곳이나 더블 클릭하면 창이 뜰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국세청 자료에 보장성 보험 일반 본인 거 되니까 100만 원. 100만 원 쓰고 확인. 다음 우리 장녀 거 우리 딸 최지영. 자, 최지영 클릭해서 자, 보험료 14만 원. 자, 다음. 자, 의료비에 본인 맨장 수술비 되고 부친의 보청기 구입되고 장남의 진료비 당연히 되고 배우자 성형 수술은 미용 목적이라서 안 되죠. 그럼 3개가 되네요. 자, 그럼 자, 여기에서 뭐 본인 클릭해도 되는데 의료비는 그냥 아무나 잡고 클릭하면 사람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의료비에서 더블 클릭하면 그럼 여기에서 의료비는 전부 다 입력할게요. 첫 번째 국세청 누르고 F2번 눌러서 본인 금액 150만 원. 자, 만약에 그 우리가 연말정산 입력 탭에 입력하는데 실손보험이 30만 원 받았대. 그러면 거기에는 연말정산 입력 탭 우리 옆에 있는 여기에 쓸 때는 30만 원 실손보험금 받으면 120만 원이라고 쓰는 건데 여기에 입력한다 그러면 150에 여기 30이라 쓰는 거예요. 그럼 컴퓨터가 120으로 인식해 갈 거예요. 이게 쓸 때는. 그리고 산후조리원이면 여기 체크 동그라미 해주면 되고 그런 거 없으니까. 다음 두 번째 우리 부친 F2번 눌러서 아버지 이관수 금액은 300만 원. 그리고 장남 최연준 90만 원. 이 문제는 사람은 장남 장녀를 좋아하나 봐요. 표현할 때도 장남 장녀 뭐 이렇게 적어놨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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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든 본인이 했을 때 부담이 안 됐으면 했는데 그거는 제가 생각을 안 해봤네. 근데 돈은 본인이 받았어요? 예? 예. 근데 지금 여기 공제 대상에서 돈을 쓴다 그러면 사실 실제적으로 하면 이 의료비도 본인이 냈어야 돼요. 지금 이 사람도 의료비도 그 근로자 본인이 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서 본인한테 안 들어왔으면 아예 공제도 안 되는 게 정상이죠. 그래서 그거 따졌다가는 의료비 통째로 안 돼요. 원칙은 지금 내 돈 가지고 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3명 입력이 되었으면 확인 누르고. 자, 그럼 지금 방금은 사람을 선택하니까 클릭해 보면 의료비가 각자 그 사람한테 들어와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방금 우리 입력했던 아버지하고 본인하고, 그죠? 다음은 이제 교육비에서 부친의 노인대학 교육비. 직계 종속의 교육비는 안 되죠. 그래서 부친 거는 안 되고, 자, 배우자 대학교. 뭐 배우자는 지금 소득이 500만 원밖에 없죠. 그래서 소득 문제 없으니까 대학교 교육비 되네요. 그러면 배우자 최영민 클릭해서 오른쪽에 교육비에 400만 원 쓰고, 그러면 지금 저는 조금 가려져 있는데 그렇구나. 오른쪽 그 지금 이 칸에서 아래쪽에 보시면 1번 취학전, 2번 초중고, 3번 대학생. 그럼 3번 대학생이다라고 선택해 줘야 되겠죠.
자, 다음 기부금 있는데, 자, 기부금 때문에 제가 이거 하는 이유도 있어요. 기부금 꼭 기억해야 돼요. 자, 본인의 기부금 있는데, 종친의 기부금 될까요? 공익성이 단 1도 없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안 되고, 뭐 일시 종친인가 봐요. 이건 안 되고. 자, 그럼 배우자 종교단체 기부금. 배우자는 뭐 소득 금액이 문제 없으니까 되겠죠. 자, 그럼 배우자 클릭하고 채용 및 자, 기부금 클릭해서 자, 기부금에 더블 클릭. 자, 그럼 기부금 명세서에서 자, 기억해 두세요. 자, 이게 F2번 누르고 배우자 채용 및 자, 구문에서 다시 F2번 누르면 종교단체냐 아니면 법정 기부금이냐. 본인일 때는 우리 그 정치자금 기부도 나오고 우리 사주조합 기부도 나오는데 그 본인만 되기 때문에 다른 본인 외에는 이거밖에 안 떠요. 그럼 종교단체 기부금이죠. 자, 그리고 금전이고 자, 기부처 같은 데에 종교단체도 사업자예요. 종교들 교회도 다 사업자 등록번호 있어요. 그래서 주면 쓰는 거고 특별한 거 없으면 그냥 한 건에 금액 120만 원이고 종교단체는 시험에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종교단체가 자기들 그 성금 받은 거에 대해서 구세체에 등록해주는 그런 놈 한 놈도 없죠. 성당은 있다 하더라. 근데 교회나 저는 그런 거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기타 자료예요. 여러분들이 얼마 써주세요 라고 얼마 냈습니다 라고 하면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거기서 소득세 시행규칙에 맞춰서 기부금 영수증을 끊어줄 거예요. 거기 기타 쓰시게요. 자, 그럼 지금 여기서 제가 기억하라는 건 지금 이 말을 기억하라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기타인데 이거 가지고 해서 하면 자, 이것만 가지고 먼저 볼게요. 자, 이렇게만 작업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 연말정산 클릭하고 보면 지금 앞에만 금액이 있고 여기 안 들어와 있죠. 금액이 지금 앞에만 지금 우리 썼던 게 들어와 있죠. 여기 금액이 안 들어와 있는데 위에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 한번 클릭해 보세요. 자, 그럼 마치 내가 직접 입력한 것처럼 칸에 맞춰가지고 들어와 있죠. 그죠? 내가 입력한 것처럼 맞춰서 들어와 있죠. 근데 기부금은 지금 여기에 120만 원은 나오는데 클릭하면 없잖아. 이것 때문에 기억하라고 제가 이야기한 거예요. 자, 기부금 다시 한번 들어가 보세요. 부양가족 탭에 가서 자, 기부금은 자, 이것만 가지고 끝내면 안 되고 오른쪽 기부금 조정이라는 탭이 있죠. 얘 클릭해서 아래 공제금액 계산이라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얘를 클릭하면 창이 뜨는데 지금 안 떴네요. 그럼 불러오기 하고 아래쪽에 있어서 뭐 안 보인 거였구나. 그럼 아래 들어와 있죠. 그럼 얘를 공제금액 반영을 클릭하는 거예요. 공제금액 반영 아래 화면 제일 아래 공제금액 반영 클릭하고 얘라고 하면 이제 저장되었으니까 지금 여기 2월 시킨다고 돼 있던 게 해당 연도 공제금액으로 넘어온 거예요. 원래 여기 있던 금액이 이쪽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이번에 이제 공제 받는다는 거니까 다시 연말정산 입력 탭에서 자, 불러오는데 자, 여러분들이 깜빡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런 거 적어 놓은 거예요. 기부금은 기부금 조정 탭에 해당 연도 공제금액 반영해야지 된다고 적혀 있죠. 방금 우리가 한 작업이 이 작업인 거예요. 이 창 뜨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 다시 불러오기 하시면 우리는 종교단체 기부금에 120이 들어온 게 보이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작업을 해줘야지만 여기에 들어오게 돼요. 자, 문제를 잡아야 돼요. 연말정산 입력 탭에 입력하라 그러면 여기에 입력하면 돼요. 또 여기에 입력해서 이쪽으로 불러와도 돼요. 근데 부양가족 탭에서 입력하시오라고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입력해서 이게 불러와 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만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면 우리 연말정산에 대해서 봤고 자, 이제 교재 407페이지로 갑시다. 자, 이번에 사업소득 원천징수를 할게요. 자, 우리 프로그램은 우리 기본회사 9103번으로 가고
먼저 사업소득은 지금 여기에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업소득 관리 있죠. 그럼 사업소득자 우리 흔히 말하는 3.3% 떼고 보내는 사람. 근데 3.3%는 지방소득세잖아. 0.3%는 그죠? 3%가 소득세죠. 자, 그럼 당사는 한국한의원의 백광현 한의사를 초빙하여 사원을 대상으로 금연침 시술을 실시하였다. 이와 관련된 다음 자료에 의하여 소득자 등록하고 사업소득 지급에 대한 원칙인수세액을 산출하시오. 자, 그럼 이번에 우리 사업소득에 대해서 할 건데, 근로소득 때처럼 우리 월급 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사람부터 등록을 했죠. 그런 것처럼 사업소득자도 처음 우리한테서 일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람부터 등록하는 거예요. 사업소득자 등록을 하고, 그리고 나서 사업소득의 자료를 입력하는 거, 급여 자료 입력하는 것처럼 사업소득 자료 입력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부터 등록하기 위해서 아래 사업소득자 등록에 가고, 자, 지금 여기에서 코드 1001번 그리고 백광현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사람의 소득 구분부터 있는데, 자, 아래 네오박스 보면 지급일자 영수일자가 5월 20일 120만 원이고, 이 사람 사업자 등록 번호가 있는 사업장이 있는 사업소득자는 사업자 등록번호하고 꼭 써줘야 돼요. 사업장이 없는 자들은 상관이 없죠. 주민등록번호 가지고 가는 거고. 그래서 자, 그럼 이 사람은 지금 소득 위원 구분을 병의원으로 아예 떼놓고 말해줬네요. F2번 눌러서 병의원. 자, 내국인이고 주민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상호는 한국한의원, 소득자의 주소가 드란로 32길 100일. 그 외에는 특이한 거 없죠. 제가 전에 이런 말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이거 세무유급에는 안 나오는 거잖아. 근데 안 나온 이유가 얘도 쉬워서 안 나오는 거예요. 사람 등록했죠? 어렵나요? 사람 등록한 거 안 어렵죠? 거의 다 끝났어요. 그럼 근데 여기에서 자 보세요. 지금 연말정산이 막혀 있죠? 근데 만약 이 사람이 병의원이 아니고 우리가 보험 설계라든지 방문 판매원이면 연말정산 적용 여에다 체크해야 돼요. 이분들은 예납적 원칙인수 되거든. 하거든. 보험 그 하시는 분들은 원칙인수 당하고 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 설계는 이걸 할 거예요. 자, 그럼 자, 입력 끝났으면 이제 창 닫고 이제 사업소득 자료 입력, 급여 자료 입력, 사업소득 자료 입력 그런 표현인 거예요. 그럼 사업소득 자료 입력을 클릭하면 자, 우리 지급을 5월 20일 날 했죠? 그럼 5월 20일 날 자, 코드에서 F2번 누르고 그럼 방금 등록한 백광현이 뜨죠? 자, 그리고 귀속 연월 지금 여기에 커서 들어온 거예요. 귀속은 2020년 5월. 지급도 5월 20일 날 했다라고 했죠? 지급액은 120만 원. 그러면 끝이에요. 제가 사람만 등록하면 끝이라 그랬잖아요. 세무유급이 이거 나오면 사람들 엄청 좋아했겠죠? 그래서 세무유급이 나오나 봐요. 끝이에요. 지금 이 사람 등록하는 거. 자, 그럼 이런 스타일을 가지고 자, 우리가 지금 이 앞에 것까지는 세무유급 때 한 거라서 제가 세무유급 때 안 본 스타일이 들어가 있는 거 일부러 뽑아서 방금 뒤에 한 거고, 이건 세무유급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출문제 있는 거 뒤에 거 다 볼 거예요. 우리 범위세 문제 뒤에 거 전부 다 풀 거예요. 기출문제 거. 자, 그래서 사업소득 자료 입력하는 것 가지고 자, 우리 기출문제 644페이지로 갑시다. 644 회사는 1189. 자,
그럼 2번 문제. 다음 주어진 자료를 보고 사업소득자의 인적사항 등록하고 소득 관련 자료를 입력하시오. 단 주어진 자료는 모두 정확한 것으로 가정할 것. 자, 1번 2풀이고 7월 5일날 지급했고 500만원 제품 판매 관련 알선 수수료인데 소득 기속일자와 영수일은 동일하고 소득 구분은 기타 모집수다. 내국인이고 뭐 이프리 씨는 인적 영역 사업 소득자임. 사업장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사업 소득자 등록으로 가서 코드 번호 우리 표에 101번 이프리 소득 구분은 F1번 눌러서 기타 모집수당 내국인 그리고 나머지 정보는 주소나 뭐 이런 거 주는 거 없죠? 그러면 이제 얘는 끝났어요. 그럼 이제 창 닫고 사업소득 자료 입력에 가서 지급 7월 5일날 이프리 거 영수이 통일하니까 2020년 7월 25일날 500만원이다.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간단하죠? 자, 다음 자, 교재 715페이지로 갑시다. (715페이지) 회사는 1186 한 1186 2번이 아니고 3번이네. 자, 3번. 다음 주어진 자료 보고 사업소득자 인적사항 등록하고 사업소득 자료 입력을 작성하시오. 단 주어진 자료는 모두 정확한 것으로 가정할 것. 자, 10월 20일 지급했고 자, 이번에 9월 귀속분 자문수당이라고 적혀 있죠. 9월 귀속분이라는 표현 체크해 놓고 자, 그리고 지급 영수인은 동일하고 소득 구분은 자문 구분으로 써라. 내국인이고 인적 용역 사업소득자 주민등록번호만 쓰고 사업자등록번호 생략해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제 또 사업소득자 등록으로 가서 자, 코드 1번 2인수 소득은 자문 고물. 자, 그 외 내국인 말고는 특이한 점 여기 주민등록번호 자, 입력이 끝났고 다음 창 닫고 사업소득 자료 입력에 가서 지급을 2020년 10월 20일 날 2인수인데 기속은 2020년 9월 지급은 10월 20일 날 1000만원을 지급했다. 이렇게 써주면 자, 얘도 끝. 정말 쉽죠? 할만하죠? 자, 다음 하나 더 726페이지 회사는 1187 자, 문제 보면
다음 주어진 자료 보고 사업소득자의 인적사항 등록하고 소득 관련 자료를 입력하시오. 단 주어진 자료는 모두 정확한 것으로 가정할 것. 자, 지금부터 4월달 거고 부동산 판매 알선 수수료네요. 소득 기속일과 지급일은 동일하고 소득 구문은 기타 모집 수당으로 입력할 것. 내국인이고 모두 인적 영역 사업소득. 자, 문제 큰 창의력이 있진 않죠. 그죠? 자, 그럼 101번 권노와 기타 모집 수당 내국인 주민등록번호. 다음 102번 윤지연 기타 모집수당 내국인 주민등록번호. 자, 하셨으면 이제 창 닫고 사업소득 자료 입력에 가서 자, 우리 소득 지급한 날이 4월 22일이네요. 첫 번째 권노안은 똑같은 기속하고 전부 다 똑같다고 했으니까 2020년 4월에 1200만 원, 윤지연은 2020년 4월에 700만 원이다. 이렇게 써주면 자, 얘도 끝나요. 자, 그럼 지금 문제는 여기까지인데 자, 이거 한번 구경할게요. 자,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작성하라 그러면 자, 이거 아니에요. 여기 아래 보시면 원천징수 영수증은 상대방이 사업소득,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달라고 할 때 떼주는 거고, 우리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는 그냥 이거예요. 우리 계속 보던 거 있죠. 그럼 여기 클릭하시면 자, 방금 4월달 거 4월달에 지급했으니까 전부 다 4월이죠. 그러면 자, 여기에서 아래 지금 개인한테 준 거예요. 법인은 지금 여기에 적혀 있는 거 아니에요? 딴 곳에 있어요. 법인은 개인한테 원천징수 소득세 원천징수 했다는 거예요. 소득세 원천징수 한 거 중에 사업소득에 매월 징수한 거 2명 거 방금 1200, 700 해서 두 개에 57만 원 했다라고 적혀 있죠. 자, 이 위치 보는 이유가 얘를 직접 작성하는 것도 시키니까 입력하면 여기 들어오는 위치가 여기다라고 인지하고 있자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봤었죠. 중도세와 정산하는 거, 예, 연말정산. 간이세액표는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계속 근로자들의 월급 지급한 거였고, 지금 이제 보는 게 이거예요. 사업소득. 자, 이제 쉬었다가 또 하도록 합시다. 쉬었다 할게요.